안녕하십니까. 제주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임소진입니다. 오늘 토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농업 경영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농업기술 에너지 전환을 통한 농업 경영비 절감 방안을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전문가 발제가 있겠고 제2부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그리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발표는 지생, 미생물을 이용한 작물의 병해충 방제 및 생산성 증대인데 미생물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 중에서도 고온성 미생물이라는 게 뭔가? 40도에서 80도에서 잘 자라는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을 보면은 20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30도에서 잘 자라고. 그러면 고홍균이라면 어떤 균들이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고초균, BT균. 오늘은 제가 이 바실러스 벨렌젠시스라는 이 고홍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사초만들입니다. 이 바실러스 벨렌젠시스라는 이 미생물을 저희들이 토마토 금권 토야로부터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동정까지 됐습니다. 이 미생물의 특징을 보니까 이 미생물은 게껍질을 분해해서 먹습니다. 고기 비닐을 분해해서 먹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게껍질하고 같은 성분인 곰팡이 껍질을 분해해서 먹습니다. 아래 껍질을 분해해서 먹습니다. 유충의 표피를 분해해서 먹습니다. 즉 농약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키틴 분해효소, 셀룰로스 분해효소, 젤라틴 분해효소, 글루카몬 이런 효소들을 내서 곰팡이 껍질이나 곰팡이 세포벽이죠. 아래 껍질, 그 다음에 유충의 표피를 분해해서 먹는다는 말입니다. 이 미생물은 강력한 항생물질을 분비하여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농약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미생물을 조사해 보니까 잿빛곰팡이, 씨알썩은병, 갈색군이병, 탄저병, 씨알썩은 입진문이 많은 병, 수도 없는 가분균을 검은자고 보니까 심지어는 세균성 우름병까지도 방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저희 실험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 미생물은 20도에서 50도까지 잘 자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우스에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pH가 10에서부터 4까지 자라는 말은 알칼리 토양에서부터 산성 토양에서도 활성이 있단 말입니다. NaCl 5%에서 잘 자란단 말은 지금 제조 토양이 염물과 접촉되어 있는 토양에서도 이 미생물이 활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 미생물은 강력한 항생물질을 분비해서 포자의 발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 병을 못 일으키게 한단 말이죠. 곰팡이의 세포벽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흰가루병, 온실가루, 그 다음에 우리 거의 전국에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이 진딧물을 죽이더라. 이 미생물이. 제주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가루깍지 벌레를 친환경 춘제와 섞어서 살포를 하니까 농약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더라. 근데 특히나 이 미생물은 배양되는 동안 옥신 지베렐린을 많이 생산해냅니다. 이걸 작물에 줬을 때 이 뿌리 털의 발달을 대단히 빨리 하더라. 그러면서 작물의 성장을 돕더라. 우리가 이 미생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자, 회사에서는 이 미생물을 만들고 여기에 양분을 넣습니다. 요거 0.5kg, 0.5kg, 요것을 1톤의 물에 넣고 화학비료 3kg와 설탕 2kg 넣고 하룻밤 내지 이틀 정도면은 이 1kg가 1000kg로 변합니다. 즉 1000배의 미생물이 많아지죠. 만약에 이런 비싼 통이 없다. 여기 한 500 정도 할 것인데요. 이거 없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도는 이런 히터로 조절하면 됩니다.
공기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실제 농가에서 직접 배양해서 해보니까 바실러스 벨렌젠시스라는 이 미생물이 대단히 깨끗하게 자라더라. 여러분, 토양 1000평에 우리가 이 미생물을 사용하고자 한다. 토양 1000평에는 과연 미생물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 1g당 약 10억 개체수, 10억 마리가 있습니다. 토양 1000평을 보니까 1000평에 미생물이 얼마가 들어있냐? 8.25 곱하기 10의 17승 개체수가 들어있는데 이 10의 17승 개체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10의 17승까지 함께 달러를 왔다 갔다 5,000번을 항복하다. 어마어마한 이 미생물이 지금 토양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토착 미생물이랍니다. 우리는 미생물을 배양을 하죠. 어디서나. 양분을 넣고 배지죠. 미생물을 넣고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이 이 배지를 먹죠. 먹으면서 자신도 숫자가 늘어나고 먹고 배설되는 물질을 우리는 이걸 대사물질이랍니다. 대사물질이 생기죠. 항생, 항충물질, 충과 균을 죽이는 물질이 생기고 키티물에서 젤라틴물에서 세포, 벽을 무너뜨리는 효소죠. 옥신, 지배는 뿌리의 발달을 돕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수도 없는 양분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쓰냐? 전 세계가 1톤을 1000리터를 1000개로 나눕니다. 보통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한 병을 주면서 물타 갖고 쓰랍니다. 1000병에 살포를 하는데 1000병에다 물을 타고 살포를 하니까 토착 미생물 825만 마리에 하나 들어가고 이 대사물질도 하나 정도 들어가는 비율이 되더라. 이건 과학이다. 그러면 이렇게 적게 들어가면 미생물이 토양에 살겠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한 병만 주냐 이게요. 이걸 보니까 전 세계가 고가의 장비의 미생물을 배양합니다. 그럼 한 번 배양하는데 80만원에서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도 똑같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저가 배양기를 해갖고 저가 배지를 사용하자. 그러면은 저가 배워갖고 이놈을 나누지 말고 이놈을 그냥 1000평에다 다 주자. 수지가 많다. 그러면은 미생물과 이 대사물질이 1000배가 많이 들어간다. 그 농가가 이 수용할 만한 이 돈이다. 실제 해보니까 이 호박이, 애호박이 한 줄기에 3개가 열더라. 농약을 안 했지만 오히려 수확량이 늘어나고 이 파프리카가 지금 5년 동안 보고 있는데 농약을 안 하고 내가 엊그저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수확량이 이웃집들에 비해서 30% 정도가 계속 많이 나오더라. 이게 지금 부추인데요. 3년 동안 갈아엎지 않는 부추입니다. 대부분 제주도는 매년 이걸 갈아엎습니다. 뿌리가 썩으니까. 전라도는 2년에 한 번씩 갈아엎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놔줘도 지금 없는데 이거 내가 봐서 10년까지도 괜찮을 것이다. 문호약 제외입니다. 이거 지금 제주도 것인데요. 이런 상태인데 미생물을 10일에 한 번 주다 보니까 엄청 열리더라. 근데 열려도 이게 뭐냐? 이분이 3,000평에 비료를 얼마를 썼냐면 250%를 썼습니다. 근데 이놈을 미생물의 먹이로 주면서 30% 줄이니까 오히려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더라. 제가 지금 제비에다가 하면 무농약을 할 것인가? 농민들이 얼른 이게 수긍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농약을 어떻게 줄이고 비료를 줄이면서 수확량을 올릴 것인가? 그런데 이 농약은 효과가 빠릅니다. 백해충을 잡는 효과가 빨라요. 그런데 저항성이 대단히 빠르게 옵니다. 같은 농약을 몇 번 쓰면 이 병원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미생물 방지 효과가 대단히 낮죠. 그런데 저항성이 없어요. 근데 미생물은 어쩌냐? 대사물질을 생성하여 병해충을 방지하고 작물의 성장을 돕는 대사물질을 많이 내죠. 이거 석장한테 난리가 났죠. 어떻게 농약과 미생물을 섞느냐? 죽지 않느냐? 실험을 한 거예요. 1톤의 미생물을 넣고 여기다 15말 미생물, 여기도 15말. 300리터죠. 15말이면 그 다음 여기다 물 15말 넣고 이건 농약을 100%를 썼다. 농약 100%란 말은 뭔 말이냐? 추천된 농약이 있습니다. 600리터에는 농약 얼마를 써라. 여기는 농약을 반만 썼어요. 이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약을 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실제 여기는 농약을 안 넣은 거, 농약을 50% 넣고 이건 농약을 정량 다 넣었죠. 5일 동안을 조사해 보니까 미생물이 죽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8일 동안 하니까 이 미생물이 죽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썩자.
섞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그냥 이 미생물 넣고 농약도 없고 미생물 50%에 미생물이 이렇게 이걸 줄이더라. 못 자라게 하더라. 그놈에 비해서 그래도 못 자라더라. 아니 이거 두 개를 섞으니까 거의 곰팡이가 못 자라더라. 농약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승림 씨인데요. 지금 해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90%를 썼습니다. 비료를. 근데 비료를 30%를 써도 됩니다. 오히려 나무의 해거리가 없어지면서 올해도 가보니까 더 좋습니다. 원래 이분이 몇이냐? 13kg, 3kg, 13kg, 3kg를 했습니다. 여러분 6,000원 잡으면 1년에 평당 6,000원이 없어집니다. 6만원이. 그러면 이것이 얼마냐 보니 6천만 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이걸 지금 계속 이 사람은 유지를 하고 있죠. 이 수확량이 나오니까. 특히나 이 원조 이쪽 바이러스가 관련된 미생물을 주니까 새로 이파리가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오시는 우리 한현숙 교수님 이걸 지금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따님집이죠. 따님집도 원조 이쪽 바이러스가 와갖고 45주가 와갖고 이건 다 잘라버리고 다시 심으려는데 다시 다 살아나더라. 그래서 큰 효과다 지금. 이 원인을 우리가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한 손자씨인데 이렇게 열매가 열려도 이파리가 이렇게 크더라. 그럼 뿌리가 지금 고쳐졌기 때문이다. 뿌리가. 역시 48%에서 36% 줄였는데 여기서 10% 내지 15%를 줄일 수 있다. 확신합니다. 비료 한 포를 요소비료 50%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CO2가 생산되냐? 1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면 2톤의 석탄이 필요합니다. 2톤의 석탄은 4톤의 CO2를 배출하죠. 예, 5가 붙으니까 4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체입니다. 이걸 기체로 환산했을 때 500, 900가 늘어나요. 여러분, 요소비료 50% 만드는데 이런 추력으로 151방미터의 추력으로 13개의 CO2를 만들어내고 이 건물로 빵빵하게 만들어내요. 어마어마한 CO2가 지금 배출되고 있죠. 제주가 지금 3만여 농가가 있는데요. 3만여 농가가 있는데 제주가 이산화탄을 얼마나 배출하는가? 3만여 농가 4만 7천 톤의 비료를 씁니다. 이 이산화탄을 뭐 9,500만 톤입니다. 우리 이걸 내가 현 교수님의 이걸 좀 인용을 했는데 이 차로 실었다. 그러면 이 지도를 여기다 연결하면 제주도를 72바퀴를 돌고 1톤짜리 실었다면 1,700바퀴를 돌고 제주도를 5cm로 덮을 정도의 1년 비료를 쓴데 발생되는 CO2. 너무 비료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지하수로 빠지죠. 지하수로 빠지니까 이놈이 영천수로 올라가죠. 어떤 양분이 들어오니까 이제 새로운 생물이 자랍니다. 녹죠, 적조가 됩니다. 썩지요. 발생되는 CO2는 성층권을 막아봅니다. 들어왔던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일부가 반사되죠. 하우스같이. 뜨거워하죠. 홍수가 나고 빙하가 녹고 산불이 나고 가물고 모래폭풍이 불고 100년 전에 이 알프스 산맥의 비교가 많이 녹았잖아요. 만약에 1인당 78%를 지금 제주도에 쓰고 있는데 20%만 줄인다면 어찌 되겠냐. 1톤짜리 수로 436바퀴의 이 CO2를 줄일 수 있다. 나무를 심은다면 진짜 60만 도민이 만약에 한 그루씩을 심어갖고 이제 1톤이 됐다면 여러분 13cm의 이 제주 전역의 CO2를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이 기회가 된다면 나무 한 그루씩 심으면서 비료 줄이고 수확량 올리자. 농약 줄이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 비료는 질소를 기준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어쩌냐? 253, 돈으로 440만 원 줄였고 CO2도 엄청 줄였잖아요. 돈도 줄이고 돈도 전략되고 CO2도 전략되고 수확량도 늘고 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제주도에 몇백 농가를 보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생물을 줘갖고 뿌리를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 비싼 돈을 주고 미생물 비료 한 병을 500리터 물에 타서 사용해도 미생물의 양과 수준은 한 병이요. 아니 소주 한 병이면 한 병인데 물 탄다 되고 10병 되고 20병 되고 그걸 안 하잖아요. 농도만 옅어질 뿐이다. 설탕물 한 컵은 달지만 500배 타면 맹물이다. 그런데 왜 미생물만 이렇게 맹물을 주냐 이게요. 이렇게 좋게
이런 뿌리를 갖다가 미생물을 많이 줘서 이런 뿌리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자. 뿌리에 잔뿌리가 많아지면 비료를 바로 주면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잔뿌리가 없으면 흡수를 안 하고 토양에 머무르게 되죠. 이 비료가. 이게 지금 요소 비료고 인산 비료입니다. 바로 흡수가 안 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일부는 희산되고 일부는 용탈되고 일부는 탈질되고 일부는 쌓이지요. 이걸 쌓이는 것을 염료 집적이라는 거예요. 인산은 돌이 되죠. 불용화가 돼갖고 아니면 일부러 받고 일부는 남지요. 염료가 집적이 되죠. 염료가 집적이 되면 어떠냐? 물을 뺏어갑니다. 오히려 소금이 물 빼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쭈글쭈글 하겠죠. 작물이 먹고 넘어가라. 내가 경상북도를 6년간 지금 봐온뒤 한 가지에 두 송이가 열립니다. 이건 지금 이미 내가 이 농민들이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하면 뭘 하냐? 키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 농가를 내가 선발해갖고 지금 시험 중에 있어. 내년까지 해갖고 3년간 지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이렇게 먹이를 주자. 개껍질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고 미생물을 주고 갖다가 심으면서 미생물을 주면은 상당 부분 농약과 비료를 갖다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86억을 받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이 포자를 만들어갖고 생물 농약을 만드는데 저희들의 지금 현재 모토는 뭐냐면은 에너지 절감, 저가 비용, 저가 배지, 단순 공정을 통해 지금 이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포자를 보니까 4년 동안 죽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포장을 해도 굉장히 유통에 있어서 이제 흡신을 가져옵니다. 미생물에 한전병도 잡고 이 딸기 생육도 좋게 하고. 근데 앞으로 가면 이 미생물을 어디에 쓸 거냐? 펠렛에 넣어갖고 지금 가장 큰 것은 고기 파에다 줘보랍니다. 환생제 줄게. 이걸 지금 실험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에도 주고. 그 다음에 비료에 코팅을 해서 언제든지 비료 줄 때 이 미생물이 같이 들어가는 방향은 어쩌냐. 이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험은 끝냈습니다만은 이제 한 번 더 같이 해볼 사람을 좀 찾으자. 저희들이 미국을 갔었지요. 이번에 6월 달에. 우리 학생들이고, 여기 위에 3명이 학생이고, 여기가 아까 그 데비스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 GCM을 거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결과들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한 걸 지금 내가 보는데,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포도밭입니다. 포도밭인데, 이쪽이 지금 줄기썩은병이 와 있습니다. 줄기썩은병이 여러 군 돼 있으면 포도가 연대 일하면 내년에 이 나무 죽습니다. 그래갖고 이놈을 잘라보니까 여기 전부 다 곰팡이가 지금 점령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죽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다가 미생물을 지금 주입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한번 소개를 시켰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김병용 씨라는 알렉산더 킴이라는 분인데 몇 헥타를 하냐? 포도가 24헥타를 한라봉 100, 이미 한국의 한라봉이 미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레몬 24헥타를, 오렌지 486헥타를, 총 한 700인데 제주도 농민 한 1000여 농가가 지은 농사를 지금 한 분이 짓고 있어요. 대부분 미국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그 너선이죠. 육묘장. 지금 거기서도 우리가 미생물을 지금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저도 이 살포하는데 조금 놓았습니다. 이게 접니다. 여기에 지금 이미 살포를 해서 거기에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실험 중에 있다. 가지치기 하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도 같이 나무가 죽어가더라. 상당 7년, 8년 되면 상당히 나무가 죽어가는데 뿌리니까 나무가 지금 살아나고 있더라.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제가 지금 2월달에 비행기표를 끊어놨습니다. 가려고 지금 가서 앞으로 강력하게 700헥타르로 저한테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700헥타르에 만약 10명만 잡는다면 이제 뭐 제주도 다시 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찌든 됐거나 여기 이 포도밭이고 이렇게 포도를 재배를 하더라.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분들 이 한 10년 전만 해도 바나나를 이걸 먹었습니다. 그로스 미셀이라고 이걸 드셨는데 여러분 바나나에 에이즈병 할 거예요. 파나마병이라고 싹 죽어버렸어. 이거 없어 지금. 그래서 새롭게 만든 종이 뭐냐면 요 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드신다. 캐번디시라고 해. 근데 이놈도 병이 나요. 그게 병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 바나나도 병이 나요.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재배가 벌었어요. 그런데 많이 죽어가고 있더라.
많이 죽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 밭에서 쭉 나무를 찢어봤어. 찢어보니까 여기에 전부 다 곰팡이가 감염되어 있더라. 이것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 밭은 싹 쓰러집니다. 그리고 4년 5년 여기다 다시 바나나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삼 한번 제기하면 6년 7년 8년 못 심을 되지. 그런데 이 GCM으로 이 곰팡이를, 이게 부사염이란 곰팡이인데 GCM이 이걸 갖다 못 살게 하더라고요. 이 냄새나는 휘발성 물질을 쪼이니까 못 살더라고요. 농도를 좀 진하게 하니까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병원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이 대사 물질 중에 항생 물질을 처리를 해보니까 호자가 증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안을 했죠. 지금 시작을 안 했습니다. 30톤 100톤을 키워가지고 여기에다가 호수를 연결하고 그냥 주자. 왜? 이 미생물을 대단히 저렴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비행기로 살포를 하자. 여기 지금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크로스 체크를 3군데를 했죠. 50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제안을 했죠. 여기가 지금 대학 총장님이시고, 여기가 우리로 봐도 기술원이고, 여기는 이제 대학입니다. 여기 농가들이고. 가서 이걸 발표를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6일 날 저희들이 이미 계획표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한 건 뭐냐. 제가 농민을 그래도 3천여 농가를 내가 상대를 해봤어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대량 배양해서 한다면 싼 통을 가지고 만약에 집집마다 배양해서 이걸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성이라든가 비료, 그 다음에 농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줄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많은 농가를 둘러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능 진행의 이영신 선생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스마트팜의 주력하는 업체는 아니고 사실은 냉난방 설비, 여론 설비를 주로 설계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야로 건물에 했던 그 시스템들을 스마트팜에 적용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18회 제주미래가치 전략포럼에 농업기술 에너지 전환을 통한 농업 경영비 절감 방안에 대한 주제에 딱 알맞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는요. 개요, 현황, 그 다음에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대상 시설, 특히 토마토를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저희 나름대로 사업 모델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개선 난방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에너지 절감을 좀 하는 효과를 좀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프리카를 통해서 사례를 하나 더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토마토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증까지 해가지고 완성된 거고요. 이 완성된 거를 통해서 파프리카는 지금 진행 중인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팜을 주로 했던 업체는 아니고 저희가 10년 동안에 이제 그 열 에너지 관련된 그 업체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에너지 사용의 비중은 건물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지금 전체 에너지 냉난방 에너지 사용 비중이 전체의 한 50% 이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효율 냉난방 설비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와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론하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번에 그 아시다시피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의무화가 2024년부터 시작이 돼 있고요. 2050년부터 탄소 중립이라는 또 시책이 또 돼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고효율 냉방과 설비가 필수적으로 장래에는 꼭 필요합니다. 건물에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신재생 에너지 열 결합 냉난방 시스템을 회사 차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는 크게 수열과 지열이 있는데 이런 자체가 공기열보다 물리적으로 우수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효율이 우수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이런 히트펌프 COP라는 게 있는데 냉방 성능 지수입니다. 보시면 공기열, 수열, 지열이 있는데 수열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지열이나 수열은 신재생 에너지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지열 시스템의 문제점을 이제 해소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만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열 시스템에 대한 간단하게 그 시스템의 종류를 보시면 밀폐형과 개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여기 보여준 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개방형 지열 시스템이 시스템 효율이나 설치 면적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도심 설치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그 면적이 좀 작게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형 지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지열 시스템에 개방형 지열 시스템의 그 문제점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그 좀 개선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그 첫 번째는 열 교환 효율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공할 때 이 지공이 이제 무너짐을 좀 개선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프러싱하고 이물질 제거하는 걸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그 좀 열 교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oT, 빅데이터, AI, 자동 시스템 등을 시설원의 축산, 과수원 등에 접목해가지고 생육환경 유지 관리를 원격 또는 자동으로 수행하는 지능화된 농장 형태라고 저는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마트팜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스마트팜의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저희 주요 목적입니다. 저런 그 앞에 있는 스마트팜의 저런 그 IoT나 빅데이터, AI 자동화 시스템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더더욱더 발전돼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절감되는 방향으로 향후에는 추진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그 개별적으로 들어있는 작은 데이터 가지고 이런 냉방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줘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저희의 사실은 그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고 그 다음에 농가들은 그러한 비용들을 충당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이러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굉장히 좀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토마토 온실 농장 약 500평 되는 경북 군위군에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최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의 재배한기 온도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 농장주 분들을 통해서 요청을 받은 겁니다. 10에서 30도를 유지해 달라고.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뭐 저희한테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좀 경제적인 설계를 좀 할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그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재배한도를 그냥 농장주 분들이 요구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실 적정 온도도 낮에는 21도에서 29.5도, 밤에도 15.5도에서 21도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 조건을 맞춘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것들은 이런 설계 데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설계 데이터들이 확보가 안 돼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배 종마다 그 농장주한테 물어보는.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는 몰랐는데 정부에서는 벌써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 조건을 맞춰서 최적화된 그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난방을 전부 보일러로 했습니다. 전기 보일러 아니면 경 보일러.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연간 1.3억 이상의 운전 비용이 들어서 농장분들이 매우 부담이 커서 저희한테 와서 이 부담을 좀 줄여달라라는 게 그 요청이 와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온도 유지나 조절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좀 과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농장을 딱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에너지 진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와 그 다음 저희가 아까 있던 그 재배 조건에 대한 온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개선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시스템을 토마토 농장 같은 경우는 전기 보일러와 경우 보일러를 지열 히트 펌프와 추결조 기존 전기 보일러를 죽이지 않고 예비로 좀 뒀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한 겨울에 아주 그냥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비 기존 보일러를 예비로 해서 그 혹한기에 그거를 때움으로써 냉방비 설비를 좀 줄여줘서 그 비용을 좀 절감하려고 이렇게 지금 저희는 구도를 잡았습니다. 일단 개선 난방 시스템은 일단 아시다시피 가장 지금 그 지열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다는 것들이 이제 수열 물인데 물 중에서도 기존에 지열이 있더라고요. 저 농장에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그 물을 이용해서 지하수 공급 탱크로 물을 저장하고 그다음 히트 펌프를 통해서 이제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추결조에서 이제 난방을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난방 시설이죠. 사실은 난방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와 운전비가 굉장히 절약이 돼서 농장주의 부담이 최소화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한번 경제성 평가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비는 없겠죠. 왜냐하면 전기 보일러 계속 사용하니까. 근데 운전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 3천, 약 1억 3천이 들었고, 그다음 저희 시스템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한 4천만 원에서 한 34%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단순 계산으로 저희가 투자한 것들을 회수하는 기간은 한 4년 정도면 저희 그 시설을 이제 회수하는 게 됐고, 그다음 20년을 이제 운전비로 봤을 때는 한 17억 정도 절감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20년까지 저희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유지 보수도 하고 이런 것들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거는 감안을 좀 못했습니다. 예. 자, 이런 결과를 보면 저희 개선 시스템은 운전비 에너지 절감에 매우 우수한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농장주분들이 초기 투자비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농업 경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절감도 동시에 또 일어날 수 있는 효과도 또 발휘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농장부들이 부담을 좀 적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뭐 3억 이런 것들 농장부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냉장화 시설을 저희가 파이낸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절감분을 나눠서 내는 거 요런 것들을 저희가 차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렌탈 베이스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렌탈 비용하면서 저희가 그 유지 보수도 같이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 다음 저희가 가장 그 필요했던 그 데이터들도 저희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그 농장에서 있었던 데이터들을 저희 중앙 서버로 옮겨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회사의 노하우도 좀 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그 똑같고요. 뭐가 문제냐면 농장주분들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들을 분할을 했다는 그겁니다. 예. 근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런 사업은 벌써 정부에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또 활성화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미처 이 사업을 민간 주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좀 못하고 해서 농장주분한테 좀 죄송한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지원 사업들이 다 있는데 그걸 연계를 좀 못 시켜드렸어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제성 검토할 때 세 가지 비용 편익 비율하고 순 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진단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얼마를 지금 비용이 들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담을 할 때 금은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은 비용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업주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논의하는 단계가 돼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요번에 그 할 때는 지금 이자율이라 그러죠. 할인율을 평가를 4.2%로 지금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사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농장부들과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진단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이제 제안서에 포함해서 붙여드리면 이걸 가지고서 농장부들이 이제 사업을 계획을 하고 만약에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 기간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 협의하면 될 문제고요. 예.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스마트팜의 원래의 그 목적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시설비를 절감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 스마트팜의 주요 목적은 설치된 설비들을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해서 그 생산량을 늘리는 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클라우드로 이제 한 게 아니라 저희 그 사무실에 메인 서버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여기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코리아라는 그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그것들을 벌써부터 그 몇 년 동안 그 뭐 파프리카, 딸기 뭐 지역별로 데이터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그 사업을 할 때 좀 경제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전략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만든 목적은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 본사에서 농장주 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고장이 나고 막 이랬을 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모노토닝을 저희가 해서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본사에 저희가 서비스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본사에 이 농장분들의 그 데이터들을 같이 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그다음 그 시설에 그 문제가 있던 것들을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는 아까 저희가 그 얘기했듯이 10도에서 30도가 한계, 기온 한계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저 하루 그냥 날짜를 샘플로 제가 만들어봤어요. 여기 저 발표를 좀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10도에서 30도 안으로 이제 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때의 전력은 뭐냐면 야간에만 400이 되고 나머지는 한 100 정도로 그냥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난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죠. 낮에 이제 따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감이 된다는 걸로 이제 단순하게 이런 걸로 봐도 알 수 있고요. 자, 이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아까는 저희가 진단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당초에 이제 이란하고 이란이 이제 그 운전비가 한 결과를 보니까 2020년 12월, 2021년 12월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운전비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절감이 됐다고 이제 나왔고, 근데 이때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외기 온도가 달라지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또 보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2020년도는 평균 외기 온도가 0.8도였고요. 2021년도는 마이너스 2.2도였어요. 이렇게 되면 2021년도에는 냉방비나 온전비가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화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얼마가 절감된 건 22%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외기 온도를 감안을 하게 되면 한 32%? 뭐 이 정도로 이제 절감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건물에만 이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농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장주분들을 찾아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을 주로 하는 게 뭔지 봤더니 딸기, 토마토, 그다음 파프리카더라고요. 스마트팜에서 주로 하는 그 것들이. 그래서 그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프리카 농장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한 3분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3,000평에 3,020평 되고, 이 중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냉담건설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한 데도 있고, 그냥 자기 사비로 들여서 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3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현재는 진행 중에 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간으로 한 8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의 연료비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분 농장분들을 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난방은 보일러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조 난방 시스템이 있는 게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 농장분은 보조 난방이 없다면 보일러를 엄청나게 떼실 거예요. 근데 이번 농장주분은 보일러로 떼다가 일부 혹한기가 되면 보조 난방으로 이제 전기 온풍기로 대신해서 하실 거고요. 이렇게 이제 농장분들이 나름대로 그 경험에 의해서 냉담화 시설을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농장분들이 이제 갖추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근데 저희는 이런 경험적인 이 농장주분들의 그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급해 주는 게 저희의 임무니까 저희들은 이것들에 대한 이제 그 개선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런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파프리카의 생육 온도를 좀 알아야 되고 그 지역의 외기 온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아시다시피 저희 기상청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정부 포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 제가 그 통계를 좀 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까는 10도에서 30도, 그러니까 10도에서 30도가 그 주요 그 설계 온도에 대한 주요 목적이었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더 높아요. 주간은 25도 이상, 야간은 18도 이상, 평균 19도에서 25도. 뭐 이런 식으로 생육 온도를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요청을 하고 저희들은 그 지역의 외기 온도를 종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제 월별로 이제 집계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온도하고 최고 온도를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일수마다 하면은 이제 대충적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15도일 때가 한 이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설계는 100%를 마이너스 15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경제성을 좀 하냐면 한 80%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 20%는 어떻게 하냐면 보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조 여론을 통해서 하는 걸로. 기본적인 메인 설비들은 좀 80%로 분담을 하고, 그다음 혹한기에 그 나온 한 20%는 그 보조 여론으로 하는,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스템하고 달라진 거는 물이 아닌 공기열 히트펌프를 썼다는 거 외에는 거의 다 대등소유합니다. 아까 그 토마토 농장은 기존에 지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한 거고요. 여기는 그런 그 천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기열로 들어갑니다. 그 천공 시설이 없으면 그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그 구성을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공기열 히트펌프, 뭐 추결조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제안을 이제 각 3개의 농장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경제성 위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 설비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항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농장주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일러만 했기 때문에 보조되는 설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투자비가 좀 많습니다. 또 이번 농장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연을 조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농장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1,500평은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비를 좀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 비용이 좀 길어지고, 그 다음 아까 토마토보다 이게 회수 기간이 길잖아요. 이건 뭐냐면 파프리카가 온도 조건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생육 온도에. 자, 이 얘기를 하면 제주도는 훨씬 더 줄겠죠.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제주도에서 이런 설비는 굉장히 좀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민간 위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렌탈 사업 모델로 저희는 추진 중이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렌탈 사업이라는 건 단순하게 자금을 어디다 갖다 쓰느냐가 문제거든요. 저희는 일반 시중의 자금을 가지고서 렌탈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요걸 하게 되면서 에스코 사업을 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코 사업은 아시다시피 에너지 절감 기금이 한전의 그 재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관리공단 비용으로 하면 저금리로 저희들이 그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더욱 좋은 거는 그 농림특산부라든지 농업진흥공단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80%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한 20%는 자기 부담하는 거. 이게 선정이 되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부 시책과 같이 해가지고 농장분들하고 프로포즈를 하면서 그 농장분들이 가장 그 좋은 조건, 그러니까 부담이 좀 적은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의 영업 방식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에너지 정책 동향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고, 여기에는 아까 알다시피 정부 동향도 같이 파악을 해서 에너지 진단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계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자금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이제 구축하는 거. 예,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이제 목적이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 농장분들의 부담을 적게 하고 또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다음 저희가 지금 사업 초반이기 때문에 단지 다소 저희 그 설비들이 좀 컴팩트하진 않습니다. 자료가 좀 적어가지고요. 근데 앞으로 요걸 이제 오늘 포럼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뭐 연구과제로 같이 하면서 그런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같이 냉장고한 시설들의 컴팩트함을 과제를 또 통해서 한다면은 그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 말고 여기 지금 많이 와 계시는 이제 대학교 연구진과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는 지금 여기서 결과는 뭐냐면 온도거든요. 근데 결과가 온도가 아니라 아까 지금 처음에 제가 발표하기 전에 했던 이제 교수님의 육종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도 데이터화돼서 이런 온도 조건에서 가장 잘 됐다는 결과가 같이 데이터화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자동적으로 맞춰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테크노파크가 주최하는 제18회 제주 미래 가치 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는 두 가지가 진행이 됐는데요. 농업 기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제일 주제는 GCM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생산성 증대와 관련해서 전남대학교 김길령 교수님이 발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에너지 분야인데요. 지열 히트펌프 축 연료 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 감축 사례인데, 이젠 엔지니어링의 이영진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네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제주농업기술원의 강태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도농업기술원 경영 디지털 연구팀장 강태환입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사실상 이 GCM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한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게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좋은 GCM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 비용 부담도 사실상은 이제 생육 촉진의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현재는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제주도 붉은 송이층을 이용한 이제 그 지하 공기화를 이용한 그 에너지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히트펌프와 같이 하는 공기화를 그 사업을 했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빗물 이용한 해서 히트펌프와 같이 해서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상당히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그 다음에 농가 실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하공과 관련된 거는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 꽤 있으신가요? 지하공기열을 이용한 그 방식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많이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습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제주지에 올라오는 거죠. 이 보통 60m 정도 구멍을 이제 뚫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공기를 뽑아들이고 있는 건데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게 화산섬이다 보니까 제주도 지역에 수많은 이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동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쟤들이 그 구멍을 이제 뚫는 그 사이에 꼭 한두 군데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거는 때문에 수비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 예, 지금은 많이 안 조금 올라오고 이따가 우리 구체적으로 토론할 때 우리 그 이젠 엔지니어링의 의견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전남대학교 응용생물학과의 한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에 근무하는 한현수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농업 경영인의 비용 절감하는 그런 아주 유의미한 그런 포럼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김길령 교수님 GCM 미생물농법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 제주 망감류 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농가에서 이미 검증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발표 중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지 여러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격 토론에서 좀 더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입니다. 간단하게 지역농업 네트워크 회장이신 김종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농업 현장에서 이제 농가 조직화에서부터 농산물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현장 컨설팅과 더불어서 농협에 대한 사업 개발, 조직 진단 이런 것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주로 지자체 단위의 정책 개발, 예.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연구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는 농업 쪽에 이제 에너지 전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농업 네트워크가 제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이 많이 있나요? 예, 저희가 전국에 이제 8개 조합들이 있고요. 조합들은 이제 연합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 우리 토론자입니다. 박용정 본부장님, 대한공조의 박용정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소속은 이제 애쌍스팜인데요. 생소하실 겁니다. 제가 잠깐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애쌍스팜은 경기도 이천에 지금 7,000평 규모로 스마트팜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스마트팜은 보시겠지만은 한 2.5세대, 잘 되면 한 3세대인데요. 저희는 4세대 스마트팜으로 국내 최초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파종부터 재배까지 완전 자동이에요.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저희가 추가하는 거는 이제 4세대. 아까 빅데이터로 말씀을 하셨는데, 작물이 자라는 것도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위쪽에 이제 카메라가 다니면서 이미지 프로세싱, 작물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그 거트가 지나가는 일련 번호를 확인해가지고, 이 작물이 10일 되면은 이파리가 이제 이 정도 커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이제 원인을 분석해서 또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하고, 이런 빅데이터를 이제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랑 마찬가지겠네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기존의 농업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농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땅을 제공을 하고 같은 멤버로 들어오는 거죠. 대규모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노동력으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농업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뽑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인력 창출도 이제 되고 예. 그리고 농업 하시는 분도 나중에 이거를 제품을 생산할 때 그때 이제 포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남대학교 김길령 교수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라든지 자기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의견 드려도 예. 좋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그 미팅의 핵심 키워드가 저는 저투입 농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 주장해온 핵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에서 다양한 저투입 농법, 즉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김길용 교수님께서 GCM 농법을 발표하셨는데 특히 저희가 제주 지역에서만 1000농가 이상이 GCM 농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 유명한 레드향, 황금향, 천혜향, 한라봉동 이런 망감류와 블루베리,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키위, 상추, 깻잎, 비트, 노지감류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증거들이 있느냐. 제가 이제 우리 김길용 교수님하고 계속 말씀하고 대화하는 게 뭐냐면 이 GCM 농법이 좋으면 그걸 사용한 농가 대표가 직접 발표하게 해라. 그게 굉장한 어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산된 이유가 뭐냐. 봤을 때 아까 우리 김길용 교수님 말씀했지만 이 GCM 미생물 배양액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천연 뿌리 발근제, 뿌리 발육과 그 어떤 분화, 작은 실뿌리, 분화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그게 뭐 단연생이든 뭐 초본생이든 굉장히 뿌리 쪽에 강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흙 속에 있는,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업테이크가 잘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이제 몇 농가 사례가 나왔는데 비료를 막 뿌리는데 이 비료가 잔뿌리가 많아야 주면 바로바로 흡수해서 이게 영양으로 가고 잎이 자라고 또 이제 열매도 크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비료 사용량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농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김승임 대표가 이제 레드향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비료 사용량을 지금 30%, 40% 이상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김지은 대표 농가도 그렇고 기타 이석근 대표 농가도 그렇고 많은 농가에서 실질적인 비료 사용 절감이 지금 이미 검증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것만 모든 사용한 농가들을 추적해서 빅데이터화해서 데이터를 만들면 향후에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10명이 사용하면 그 생산성도 좋아지고 비용도 절감되는 이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몇 %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아마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농가를 다 분석해 보질 않았고요. 대략적으로요. 그래도 최소한 60%에서 70%는 네. 성공적으로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소문이 나서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우리 저 김길용 교수님이 칭찬만 많이 받으셨는데 어떻게 반론이라든지 주의할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방금 우리 한현숙 교수님께서도 이제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방금 60% 70%인데 그것은 조금 나를 칭찬하면 나를 조금 낮게 보고 지금 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뭔 말이냐면요. 예. 만약에 그 자신이 없다면 저희들이 미국을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량 배양이 하면서도 이게 절감이 많이 됩니다. 뭐랄까요. 들어간 비용도 절감되고 나온 아웃풋에 거기에 비료와 이 농약이 절감된 걸 생각한다면 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네, 물론 뭐 비용을 50만 원 들이고 500만 원 버는 것하고 비용을 100만 원 들더라도 2천만 원 벌면 더 유익한 거기 때문에 물론 비용하고 생산량 품질하고는 같이 가는 이런 관점이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미생물을 하고 있는 우리 강 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직접적으로 이 미생물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아, 예. 제가 백합을 한 10년 전쯤에 백합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백합의 미생물을 이용한 적이 있어요. 저희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바이러스 근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때도 그 효과는 있더라고요. 단지 차이점 뭐냐면, 이 미생물을 가지고 농가가 증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보관하고 증식하는 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는 게 지금도 저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 기술원이 지금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농가들이 가져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내쳐드리니까 정확한 균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농가가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약간 증식을 해서 쓰자니까 그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농가 자체에서 증식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배양을 해결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내가 발표한 것이. 아니, 배양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기술원도 배양을 직접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해주고 있는데, 예. 근데 단지 농가한테, 많은 농가들한테 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양이 한정이 있어서 농가가 다시 가져가서 거기서 배양을 해야 되는데, 농가가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전파하기가 농가들한테 이거를 보급하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게 배양하는 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농가의 부담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병행비적으로죠. 단지 일반 농약이나 비료보다는 절감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농가들이 가져가서 제대로 배양을 못했을 때 그것이 배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뿌렸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GCM은 농가가 배양할 수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은 농가가 배양하기가 참 어렵다. 예, 그것도 상당히 큰 차이점이죠. 예, 우리 혹시 우리 미생물이나 농업 쪽이 아닌 분이 보기에 질문하실 거나 궁금한 점 없으세요? 왜냐하면 서로의 그 장점을 이용하는 게 큰 좋은 거잖아요. 예, 우리 김종환 회장님. 말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CM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DCM을 사용을 해서 비료 사용을 절감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될 수 있다. 뭐 다른 이제 생산성 증대 효과나 뭐 다른 증대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나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축적이 돼 있다라면 이 부분들에 대한 뭐 신뢰성이나 검증을 충분하게 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탄소 저감 기술로 인증을 받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대상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IPCC에서 그걸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탄소 저감 기술로 분명하게 인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진척이 돼야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원의 명분이라든지 지원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좋은 연구들 많이 해오셨지만 조금 더 현장의 적용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국제 인증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하면 제주도 차원에서 좀 자체적으로 일종의 중간 단계 정도 수준에서라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주도 자체의 어떤 탄소 중립 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어떤 실증 기술로 적용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저 김 회장님께 김규경 교수님이나 한현수 교수님은 한턱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어떤 맥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농가에서 직접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효과를 입증받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생물 얘기도 이제 했고요. 또 곁들여서 우리 에너지 쪽 얘기를 할까요? 에너지 상당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유류값은 계속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주도에도 그 가온 하우스가 꽤 많았습니다. 즉 감귤을 재배할 때 가온을 하면 수확 시기를 좀 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유류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가온하는 하우스 형태가 아니라 비가림 형태의 하우스로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한번 그 지하열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까 우리 그 발표하신 이영진 본부장님이 발표하신 내용하고 기존의 제주도에서 시도하고 사용했던 지하열 이용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사실 그 화산이 여러 번에 걸쳐서 폭발하고 겹겹이 그 마그마가 쌓이기 때문에 사이에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고 그걸 제주도에서는 숨골이라고 하는데요. 육지처럼 이렇게 100m, 200m 파지 않더라도 불과 몇 메다, 몇십 메다만 파더라도 충분한 양의 공기가 나오는데 여기 어떤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강태환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예. 저희 이제 지하 공기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동굴에서 그 바람들이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화산 쇠설층이라고 해서 붉은 송이층에서 공급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람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냥 땅 속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다 보니까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밤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 해가 뜨고 아침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하우스 내가 뿌연 안개가 끼는 습하다는 거예요? 예, 습도 때문입니까? 습이 엄청나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덕분에 이제 중간에 공기열로 가다가 이제 조금 지침한 현재 상태고요. 그 이후에 저희 기술원에서 했던 게 이제 히트펌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들은 그때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환경단체에서가 굴착하는 거를 지하 공기를 뚫는 거를 이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공기열 이제 히트펌프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고요. 예, 지금은 그게 농가 자체적으로도 그게 큰 부담이 안 되는 돈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건 알아서 이제 하고 있는 일이고 저희들은 다시 그래서 이제는 이제 빗물을 이용한 빗물을 이용해서 히트펌프에 가열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조금 시스템이 좀 다르긴 했는데 우리 이영진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육지에서 지하열을 이용하는 것은 그런 습도 문제는 없었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관을 통해서 그 관 자체가 가열되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일반 이제 지하수를 이용한 지하수를 이용해서 아무튼 관을 과열시켜서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그렇죠. 예. 시스템이에요. 예. 여기는 제주도는 공기를 그냥 하우스 내로 뿜어버려요. 뿜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습도가 높은 공기가 올라오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무슨 뭐 좋은 안 같은 거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기열 쓰시는 게 더 좋은 안 같은데요. 예, 그 습이 문제가 감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감귤이라든가 호전란 쪽 이런 쪽에 이제 이파리가 좀 두껍고 계피곰팡이 그래도 좀 강한 그런 작물들은 좀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이제 일반 엽채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보급의 한계를 느꼈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결국은 병이 예, 많이 예. 발생한다는 거죠. 예, 병따분이 그렇죠. 우리 박용정 고모님께서 하시는 데는 지하열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 우리 식물 공장처럼 운영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희는 공개를 썼는데요. 이제 제가 2016년, 18년도까지 지열협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열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제주도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땅에 있는 바람을 끌어냈죠. 그러니까 이제 수분도 나오고 또 수분 속에 박테리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제 땅 속에 또 물이 흐릅니다. 한 30m 정도 뚫으면 그죠? 가물처럼 흘려요. 그 열을 이용하는 것을 LG공단에 지원 사업으로 지금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회의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걸로 일단 단계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땅에 흐르는 물을 열변해가지고 이제 할 때 저번에 그 제주도 현명태 교수님도 이제 그쪽 관련해가지고 절에 뭐 과제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오염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이가 또 특허도 내놨고 특허 침해도 좀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까 이전에서 설명했던 수직 밀폐형은 1m당 열을 흡수하는 게 뭐 40W, 30W 정확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강수량에 따라 가지고 흐르는 양이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여론으로 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공결 같은 경우에는 외기온도 7도면은 우리가 육지에서 쓰는 지열은 5도 기준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설계할 때. 지열 5도나 공결 7도나 효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외기온도가 높기 때문에 급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열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환경오염도 그렇고 설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결이 요즘에는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결이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또 제주도는 아시겠지만은 풍력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죠. 전기가 남아옵니다. 육지로 지금 뭐 보낼 준비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력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히터펌프거든요. 이 히터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하지만 이 전력이 간헐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할 때 이 전력을 가지고 열을 생산해냅니다. 이게 출혈 시스템이에요. 아까 이전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전기가 생산할 때 부지런히 열을 만들어 놓고 전기가 생산 안 할 때는 이 출혈된 열 가지고 냉난방을 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뭔가 있는가 하면은 농가의 경제적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농사 방식으로는 잘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있는 상태에서 농사 짓는 그대로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근본적으로 제주도도 대단히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지 부가치를 또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요런 뭐 여러 가지 분산된 요런 방식보다도 대규모로 좀 해가지고 에너지를 좀 집단화. 그리고 지금은 에너지 절감이 보면은 아까도 난방만 했죠, 그죠? 향후는 냉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엽채류 올여름에 햄버거에 상추가 없었어요. 녹아가지고. 그래서 냉방부하는 난방부하는 달면적당 한 100W 정도 됩니다. 근데 냉방부하는 한 500W 정도 돼요. 5배나 큽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열을 어떻게 냉방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엽채류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20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조기기를 다시 만들었어요. 열은 지열을 쓰느냐 공기열을 쓰느냐 효율이 정해져 있는 거 쓰는 거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달라지는 건 다 아는데 이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실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즉 천장 높이가 6m면은 작물이 자라는 거는 1.5m거든요. 저희는 중간에 에어커튼식으로 공기 성층화를 만들었어요. 냉방할 때. 위에는 뜨겁고 40도 정도 되고 밑에는 20도 부분으로 유지하도록 아예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썼거든요. 그리고 오후 2시나 4시 사이는 이제 피크업하고 같이 가니까 이때는 차양 그리고 이제 폭으로 해가지고 온도를 또 낮춰주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는 냉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냉방을 고려한 그런 어떤 스마트팜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전에 말씀하신 자료는 혹시 그 제주도에서 지금
박공무님이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대동에서 지금 준비 대동에서요? 하고 있을 겁니다. 아, 대동 그 농기계에서 네, 대동이 요즘에 모니 트랙터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회사 가치가 한 1조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대동이 지금 아, 하고 그 사실은 그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이 사업에 끼어든다고 하니까 농업인은 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드네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좀 소규모로 하는 어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업 못 들어오잖아요, 농업 쪽에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이제는 과감히 탈피를 해가지고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고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큰 기업인 경우에는 사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위험이 낮지만 농업인은 사실 그 손익을 잘 못 따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예전에 유리하우스인가요? 유리하우스 사업이 있었죠. 농가당 한 30억, 40억 정부에서 저리로 지원을 해주고 지었었는데 뭐 다 실패했죠, 대부분 다.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하고 내 농장을 운영하는 것들이 아직은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탈 따지겠지만 농업인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 분이 거의 없으시죠, 이게.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박 고모님이 하시는 것처럼 대단히 스마트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업인 지금 현실을 보면은 꿈에 그리는 이상향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들기는. 지금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농업 인구가 우리나라가 10배입니다. 10배가 많은데 매출량은 네덜란드가 7배가 많아요. 어차피 이제는 물류가 발달됐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유통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우리도 빨리 탈피를 안 하면 경쟁이 계속 뒤처집니다. 결국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산물만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농업인 개인이 볼 때에는 사실 하기가 힘들다.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테크노파크에 건물이 10층이 넘는데요. 농업인에게 10층 건물 지어라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개인은 어려우니까 이제 여러 농민들이 모여서 이제 땅을 제공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그걸 지어서 공동 투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 예가 아마 전북에 있는 전북 김제 쪽에 있는데 김제 아름하고 아주 그쪽에 많이 큰 지었어요. 단지가 하나 조성이 됐더라고요. 몇 개 도가 4개 도가 투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제가 한 번 강의하러 교육하러 갔다 오길 구경을 해서 봤는데 부러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정부의 자금으로 시설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내가 꿈만 있고 젊은 농업인이 욕심만 있고 내가 기술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한번 시도해보면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마도 되고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수행 재배할 수 있는 여러 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던데 아직 제주도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턴 8기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스마트팜 기술 개발 보급 사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빅데이터 이제 관측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스마트팜 농업 기술 개발 보급 사업이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빅데이터 수집을 지금 작물별로 저희 이제 연구파트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육 데이터라든가 그는 이제 저희 지원국에서 지금까지 보급했던 그 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구축을 해나가면서 조금씩은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아까쯤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하고 같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스마트밸리에서 이제 교육받은 형태를 한 사람들을 한해서 임대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사업을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그 스마트밸리에서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저희들도 지금 그 스마트팜 교육센터라고 해가지고 24년도까지 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제주도
예산이 아니라 정부 예산 갖다가 만들면 더 좋겠네요. 또 다른 얘기 있으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 내내 이루는 거고요. 네. 네, 지금 뭐 상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뭐 VIP도 갔다 5헥타 정도를 예. 조성하는 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준비하시고 계시면 잘 말씀해 드릴 것 같고, 사실은 거기서도 보면 이 지열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그 시스템 구축 지원비가 아예 사업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헥타당 15 예. 내외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고모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지열 펌프를 이제 해본 데서 이렇게 보면, 스마트팜 네. 해본 데서 보면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예측이 안 된다.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표준화도 그렇고 이 얼마나 표준이 뚫어야 좀 되는지 뭐 이런 네? 부분, 그러니까 깊이를 얼마나 파야 되는지 뭐 이런 그거는 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기술 기준이 다 마련돼 있어요. 한 10년 전.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던 네.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들은 이제 분들한테 들어서 그런 것들은 혹시 만약에 정립이 정확하게 돼 있다면 네. 좀 정확하게 전파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그렇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얼마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에너지 절감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뭐 하우스 단위가 됐든 어떤 단위가 됐든, 특히 이제 하우스 단위별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말씀하셨던 뭐 지열을 이용하던 공기열 펌프를 이용하던 어떤 걸 썼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예측이 되거나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져야만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뭐 판단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지금 기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러니까 누가 좋다더라 라는 수준에서 계속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뭐 제 생각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용업 에너지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도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원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비가 들잖아요. 뭐 적게는 5, 6억 수준에서부터 많게는 1, 20억 수준까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실 쉽게 접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사님께서 뭐 기술, 스마트팜 기술 개발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기금 조성이라든지 또는 농가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2차를 보전해주는 2차 보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한다면 농가들의 어떤 투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큰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주도가 그린 아일랜드를 지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수송 부분에서 차량을 다 전기차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건물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를 보면 농업 부분이거든요. 하우스도 있고 뭐 축산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분으로 해서 특히 이제 탄소 중립 기술 확산, 그다음에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일종의 제주형 직불대를 좀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실제로 현행 대비, 관행 대비 어떤 기술을 접목을 해서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직구를 제주형으로 좀 지불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뭐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술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BCM이나 지금 뭐 히트펌프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국가적으로 인증되는 기술이 아니었어도 지역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해볼 만한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범위들까지 좀 포함을 해서 현장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김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요, 여기에 있는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 산업체하고 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도의 정책으로 이끌어나가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잘 정리했다가 아하, 우리 18회 미래 포럼 가치전략 포럼에서 미래 가치전략 포럼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은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아까 이제 에너지 추적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누가 할 거냐?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기술원과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는 유니버스나 이런 데들이 3자가 협력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쪽 무슨 뭐 모니터링 이런 쪽 분야가 아니고 기술자 토양 비료 분야예요. 그래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아마 도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 데이터만 모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모아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된다고만 얘기를 듣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지난달에 이제 9월 말에 이제 용역 계약이 지금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이제 도하고 저희들이 기술원하고 해서 같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실용적인 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김 대표님께서 김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농업인의 조직화 그리고 기존의 농업에서 좀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일영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단순하게 예전 방식의 농업만 아니라 지금처럼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도 응용할 수 있게끔 방향도 많이 확대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농업인하고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저에게 무지하게 연락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농업이 전문이 아니라 기계나 경영 전문하는 사람이 스마트팜을 하다 보니까 상추 농사 짓는데 자꾸 상추가 품질이 떨어져요. 끝이 막 타요. 근데 이게 왜 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 기계에 양액을 타서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품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기계가 중심인 농업이 아니라 사실은 작물을 아는 상태의 농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스마트팜이나 모든 팜이 그 어떤 시설 중심의 이런 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걱정되긴 해요. 박 고모님 먼저 하신다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모니터링은 2008년부터요. LG 공단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모니터링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그죠? BMS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이한 그- 되고 앞으로도 예, LG 공단으로 그 데이터를 다 전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조공사나 이쪽에서는 뭐 그까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업은 지금 사장이 안 될 겁니다. 예. 건물은 되게 건데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제도를 가져오면 쉽게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농업이 저는 기존에는 농업을 어떻게 보면 장인정신, 예술 뭐 이렇게 좀 봤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는 이제 좀 반대로 보고 싶어요. 아까 이제 어떤 영양분이 모자라면은 작물이 뭐 제대로 안 자라고 병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 하에 모든 거를 데이터, 아까 뭐 빅데이터 말씀하시는데 빅데이터 하에 작물을 재배를 하면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손의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과학 근거를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저는 좀 더 접근하는 게 앞으로 발전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이영진 본부장님 하신 말씀 계세요? 예,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정보공사는 많이 안 했고 민간 이제 있다 보니까 정보공사의 그 입찰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저희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이 참여를 할 때 뭐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포럼을 통해서라도 혹시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신다면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제주도에 그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에너지 쪽 하고 계신 말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아까 말씀하신 이게 전체적인 그 제주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흘러갈 거라는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는. 그러면 그때도 저희가 이제 참여해서 요 에너지 분야는 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될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마무리 발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제가 네.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GCMB 생물 농법은 실질적으로 제주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친환경 농법이 이제 먼 미래 30년, 50년 후에 제주도의 현안인 지하수 오염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것이 지금 현 제주도에서 외치는 청정 제주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저희들이 논문 중심의 그런 연구가 아니라 농업 현장에 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 팀장님, 네, 있으십니까? 예. 저 오늘 와서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저희 기드론도 지금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까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이제 고려를 해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도청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지사님 공약상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마트팜을 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생육 데이터와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규칙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어야만이 가는 거라서 저희들도 오늘 이제 와서 이제 말씀 듣고요. 앞으로 저희들 가는 방향도 하나하나씩 수정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진 본부장님, 예. 됐어요? 또 있습니까? 저는 뭐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제주도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게 되면요, 우리 회사가 돈도 많이 벌고 제주도에도 기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정 기술 고문님. 예, 저도
뭐 시간이 좀 짧은 게 좀 아쉬운데 예. 앞으로도 계속 좀 토론할 게 많이 있다고 좀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 홈페이지 잠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봐보세요. 예. 기존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멀리까지 불러주셔가지고 제주도 부른다고 또 하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부러운 것은 기존의 농법하고는 좀 새로운 그 시설과 농업이 제주도에도 좀 시범 시작할 수 있게끔 우리 박공님이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국에 지금 한 200헥타르 정도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주도 빼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농협의 농업 네트워크의 김종환 회장님. 저는 뭐 사실은 이제 농가들의 어떤 재앙비 절감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현실 현장에서 쉬운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정부든 도든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면 결국은 연구문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산술공익이나 무식가스 저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지금 관련해서는 발표하신 내용들을 다 좀 더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주형 산술공익 농업기술 확산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제주가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 회장님 소개할 때 그 기관 이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네트워크가 한국말로 하니까 같이 하다라는 말 같은데 같이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18회 제주미래 가치전략포럼 농업기술 에너지 전환을 통한 농업 경영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발표를 들었고요. 네 분이 토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발표와 토론들은 아주 값어치가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